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그 벤처를 부탁해 오랜만에 라이브 아닌 영상을 좀 올립니다. 유튜브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오프라인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영상을 못 남겨서 오늘은 좀 최근에 저희 채널 외에 행복 재무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저희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 주시는 분들 가장 이렇게 빈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대출이자의 급등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문의가 좀 많아져서 최근에 상담 제일 많은 안건이었던 대출 이자를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 내용들이 있어서 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자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게 이제 개인 대출이건 뭐 기업 대출이건 뭐 상관없이 일단은 금리가 다 오른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죠.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매출이 한 10억 정도 합니다. 매출 10억 정도 하는 기업이 대출을 한 1억 정도 쓰세요. 대출 1억의 이자가 한 2%였다라고 치면 1년에 이자가 200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이자가 5%로 늘었어요. 그럼 1년 이자가 500으로 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로 치면 한 달에 한 18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5%가 됐다. 2%에서 5%가 됐다라는 얘기는 연간 500,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연매출 10억 하는 회사가 한 달에 비용이 20만 원 늘었더라고요. 20만 원 뭐 늘었다라고 해서 문을 닫을 상황이 될까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까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누구에게나 나가는 비용이 늘었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매출 10억, 20억, 30억 하시는 분들이 뭐 대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쓰는데 2% 금리가 5% 돼서 힘듭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냥 상대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도 매월 20만 원, 30만 원 매출 5억, 10억, 20억 하시는 분들이 그 월 비용 20, 30만 원 늘어난 것 때문에 회사가 존속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연매출 1, 2억에 뭐 예를 들면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연간 순이익 개념이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 5, 6천 빌렸는데 그 5, 6천 이자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소득은 한정돼 있거나, 그러니까 근로자들 혹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 소득이나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뭐 단지 뭐 2, 3천만 원, 5천만 원 운전자금 신용대출이 아니라 뭐 5억, 10억짜리 부동산담보대출에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내 뭐 부부 합산 소득 500인데 내가 영끌에서 13억짜리 집을 샀는데 원리금 상환금이 너무 늘어서 힘들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속에서 우리 대부분의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나 원리금이 이제 현금 흐름이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여기 보시면 뭐 이건 예금 수신금리라고는 하지만 2022년 4월에 1.5%에 있던 것이 지금은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출 이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겠죠. 이건 예금 금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뭐 대출 이자가 계속 너무 뛰어서 얼마 전까지 나왔던 3%, 5%짜리 대출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대출 이자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달에 3.5%가 된 이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금융시장 자체의 상황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대출이 많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대출이 늘었는데 그 대출 대부분이 어떤 투자 활동을 위해서 대출이 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양호한데, 지금 늘어나는 대출 대부분은 생경 대출들이라는 게 더 치명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우리 페이퍼 대출들이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이자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금리를 낮춰보고 싶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런 상담 문의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로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모기지 대출 몇 가지를 활용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뭐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다 통용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금리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금리 인하기면은 내가 예를 들면 작년에 대출 받은 것보다 지금 현재 자체의 시장 금리가 낮아졌을 거기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면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좀 해볼 만한 비즈니스인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 기준금리가 낮을 때 받았던 대출들을 지금 금리를 낮추면서 대환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뭐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 안에서 신용대출을 신용대출로, 담보대출을 담보대출로 금리를 낮춘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접근해볼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게 근로자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지금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담보를 제공해서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 리스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1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 상황에 의해서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은행 대출 지금 시장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시면 시장 상황은 대출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금감원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불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계 대출의 부실화를 좀 막기 위해서 당국이 압박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생각,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안전정책 없는 신용대출일수록, 은행은 대출 이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이나 차주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거여서 보통 사고 이력이 없고 거래가 많고 신용등급이 좋으면 금리가 낮고요.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쓸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고 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더 많이 먼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도 개인인데 기업들이라고 하면, 그게 개인사업자건 자영업자건 법인이건 소상공인건 간에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부 쓰고 있는데 내가 사업자 대출로 나머지를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주거래은행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 가계대출은 LTV, DTI, DSR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대출이 한도가 안 나와요. 근데 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LTV를 기준으로 대출을 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로 알아보셨을 때에 비해서 기업대출은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이자를 낮추는 방법, 담보를 제공해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다가 내가 이자를 좀 낮춰보고 싶은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정책, 은행의 조건을 좀 가이드해달라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부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래 금융기관에 그게 뭐 예를 들면 은행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은행에다가 내가 뭐 중진공, 소진공 이런 공단 혹은 신보 기부를 통해서 대출을 조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보증서도 은행을 통해서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은 은행에서 받다 보니 공단 대출이나 나라에서 직접 해주는 대출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해주는 대출이 아닌 은행을 통해서 결국은 대출을 받는 대출이라고 하면 결국은 은행에다가 내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당연히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금리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얘기하는 신용 등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신용평가 기관 뭐 또 우리가 통용해서 쓰는 뭐 한국 신용평가 한국 기업돼 있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신용 등급 이외에 은행 자체적인 신용 등급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더 먼저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적으로 제공되는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신용 등급이 높아도 우리 은행이랑 아무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 우대일 유인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실적이라든가 거래 점수라든가 혹은 내가 대출을 지금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신용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당장 하고 당장 못하고 예를 들면 좀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들은 그런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서 조건이 달성되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등급 상향이나 거래 점수들을 내가 지금 대출을 쓰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 담당자들하고 정말 진솔하게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질문하고 회신을 바란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가이드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님네 기업은 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신용등급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서는 현금 흐름이 좀 좋게 나올 수 있게 한 다음에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가 혹은 어떤 은행에서는 뭐 우리는 이런저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대를 드리기 때문에 뭐 평잔을 유지해 달라거나 뭐 퇴직연금을 가입해 달라거나 거래를 좀 유도해 달라 거래를 좀 하셔서 우리 은행 내부의 등급을 좀 높여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내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가용한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히나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평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나 한도를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요소들을 좀 확인하셔서 예를 들면 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대 보험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수가 늘었습니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세액공제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서 혹은 그런 내역서를 은행에다 제출하면은 이제 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금리 우대를 해주는 기업도 있고, 뭐 가족 친화 인증 혹은 수출 실적 아니면 테크레드 뷰라고 해서 이제 TCB 기술 평가 혹은 벤처기업 확인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 등 이런 혁신형 기업 인증 라든가 수출 실적, 고용, 뭐 사회적 기업, 뭐 기술력 평가 이런 등등등 정책적 요소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업 대출을 쓰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금리 우대에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져서 내가 드리는 시간이나 비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도 상담 한번 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 90억 정도 되세요. 근데 이런 정책적 요소를 가미하면은 금리가 0.71 뭐 최고 1% 정도 우대될 수 있다라고 하니 90억에 1%면은 0.5%가 4,500이 1%면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비용을 9천만 원 줄이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정책적 우대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물어보세요. 나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정책 자금 받아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기존 대출의 대환 목적으로 취급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 아주 적은 한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공장담보대출을 10억을 쓰고 있는데 이걸 정책자금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한 10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은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받아서 금리를 낮춘다, 이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목적으로 대출이 취급이 안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책자금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액인 경우에 내가 정책자금 받아서 그 받은 돈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내가 내 비용을 안 썼기 때문에, 내 현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만큼 남아있는 현금으로 내가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자금이 기관마다 취급되는 한도가 사실은 뭐 몇 천에서 많아야 1억 2, 3억이기 때문에 내가 5억 10억씩 담보대출을 쓰고 있거나 혹은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 가계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걸 정책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대환하겠다, 이거 자체가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아서 금리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중진공, 소진공, 지자체 혹은 신보기보 등의 대출에서는 연대 보증을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책임 경영 평가라는 걸 시행하고 있고요. 자금의 용도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받아서, 이런 신보기보자금을 받아서, 시도자금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쓴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주거래은행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신용 등급이나 거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책적 우대 항목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건 불가능한데 예를 들면 벤처 이노비즈 정도는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특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그런 우대 항목이 없대요. 근데 B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금리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통대환,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 은행을 전체 다 갈아타면서 이렇게 대환받는 방식들의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역시도 한번 고민해 보실 게, 만약에 대출을 받은 시점이 2, 3년 전이다라고 하면, 최근 2, 3년 사이다라고 하면 그때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환을 하면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1% 낮췄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1.5% 나와버리면 사실은 대환 대출의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환보다는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대출을 취급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거래 점수라든가 신용 등급을 상향시킨다거나 혹은 정책적인 요소를 갖춰서 대출을 낮추는 방법들을 시도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정책자금 브로커들 혹은 대출 브로커들을 통해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십니다. 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정책자금 그 기관이 어디건 간에 지금 신청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제3자가 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거를 애초에 막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23년 7월 달에 내가 7월 11일 날 정책자금, 12일 날 정책자금을 신청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오늘 내가 온라인상에 클릭하는데 내가 하나, 정책자금 브로커가 하나, 결과가 달라질까요? 기업의 스펙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렇다고 허위로 없는 데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허위로 입력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클릭을 해준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하는 기업들이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우대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체크하는 건데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없는데 있다라고 체크하면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될 내용들이고요.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스펙들을 클릭하고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이거 클릭 브로커가 하나, 컨설턴트가 하나, 기업이 직접 하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가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정책자금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클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만약에 오늘 10일이죠. 12일 오늘 내가 정책자금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2020년, 21년, 2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금 제출합니다. 연구소 벤처에 있으면 그거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특허가 있으면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건데요. 오늘 내가 제출하는 서류가 없는데 특허가 없는데 있다라고 신청하면 문제가 될 거고요. 연구소가 없는데 있다고 제출해도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과정 자체가 누가 제3자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브로커가 신청해 준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말들에 현혹이 돼서 고가의 비용 혹은 보험 혹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미래, 그러니까 당장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제도 금리 1, 2% 낮춰보자고 정책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1, 2% 내고 보험으로 몇백만 원씩 내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퇴색되죠.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한 분도 정책자금 1억 받으셨대요. 1억 받는데 이제 종신보험 300만 원 드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납입하는 돈이 3,600만 원이고요. 3년 동안 납입하는 돈이 1억이 넘습니다. 2년거치 3년 분할이기 때문에 3년부터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더니 아마 그렇게 되면 보험 유지를 못할 것 같대요. 20년 납 종신보험을 2년 내고 10년 납 종신보험을 2년 내고 해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 큰 로스,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 입에는 단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독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유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또 실효성 측면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부분의 신보기부, 중진공, 소진공, 기타 등등의 정책자금들이 제3자 개입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만약에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분들은 저희 통해서 상담을 한번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기관에 상담을 문의해 보셔라라고 가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자금 누가 신청한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해 보시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가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대출은 신용 등급과 차주의 소득, 담보력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은 담보를 제공하시고요. 내가 신용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신용 등급을 상향한 상태에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시거나 금리 재평가를 좀 요청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신용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상금융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세금이나 과태료나 건강보험료들의 체납이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신용등급이 정상화된 다음에 반드시 은행에다가 내가 신용등급이 많이 개선됐으니 금리를 좀 다시 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5월달, 올해 3월달, 올해 6월달에 뭐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마쳤는데 내가 매출이 많이 늘었고 이익이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결산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금리나 등급 산정에 여지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업 대출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거의 기업의 평가,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되는 핵심 요소는 재무제표입니다.
결국 재무제표를 본다라는 것은 지금 2022년 재무제표는 벌써 3월, 5월, 6월 달에 신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지금 와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지금이 안 되면 포기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대출을 내가 바로 올해 다 갚아 이자 부담이 많아서 지금 다 갚아버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출을 내가 3년 5년 더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년 이자를 더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2023년도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내년 5월 6월 3월에 또 합니다. 23년 재무제표를 신고하는 시점에 주요 평가 항목들이 내 금융기관의 평가, 대외적인 평가에서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런 지표들이 나한테 유리한 숫자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올해 영업전략과 회계관리를 좀 잘 하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우대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도출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잘 조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화시켜서 내년에는 금리나 한도를 좀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를 들면 2023년 재무제표를 2024년 3월, 5월, 6월에 신고하다 보니 내년 3월, 5월, 6월에 재무제표를 뚝딱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결국은 재무제표의 핵심 기제는 뭐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신고만 내년 3월, 5월, 6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은 지표, 좋은 계정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가 해당하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23년이 상반기는 끝났지만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가 원하는 좋은 지표들을 가질 수 있도록 계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무제표 관리, 회계 관리, 영업 활동에 지금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고 올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뚝딱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금리 인하기면은 어떻게 해볼만 할 텐데 금리 인상기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잘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전달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가 좋아졌어요. 소득이 좋아졌어요. 매출이 좋아졌어요. 신용등급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대부분의 내가 대출을 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면 내가 결국은 담보를 제공해서 금리를 낮추거나 거래 점수를 개선해서 거래를 늘려서 은행에서 우대해 줄 수 있는 거래 요소들을 좀 만들어서 금리 우대를 받거나 혹은 이제 기업의 신용등급 대표님들의 개인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대환대출을 통해서 같은 프레임 안에서 운전자금으로 신용대출을 신용대출로 갈아타게 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은 어렵다. 이 내용을 꼭 남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자금을 받아서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발상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남기고요. 정책 자금은 제3자가 온라인 신청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책자금을 나한테 맞는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런 정책자금을 좀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상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선 파트너즈가 중소기업들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함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남겼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고 자금을 추가로 우리가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 혹은 역발상으로 지금 내가 저가 매수의 투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들 혹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 혹은 기업이 조금 더 나은 경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가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 많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상담해서 기업들 성과 개선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